5월 23일 토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3일 연휴의 첫날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계십니까? 보통 연휴쯤 되면 영화나 음악, 뮤지컬, 미술 같은 이런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어제 이 재판의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음악, 영화, 미술 같은 부드러운 이야기로 주말에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사건의 재판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1조 3천억의 피해를 4만 명의 국민에게 안긴 동양그룹 전 현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 12년이었는데 2심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는 줄도 알면서도 회사채나 기업음을 발행하고 자기 회사 계열사에 수천억의 피해를 끼치고, 더 나아가서 자기 회사 주식을 조작했다, 주가 조작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거의 절반가량의 형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분, 저 국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회장이 국민들에게 자기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을 애처가면서 기업이나 회사채를 팔고,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은 이것을 친분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묵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고, 또 이렇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아직 완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렇게 이 형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재벌 회장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물론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서 과도하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런 것도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아주 온건한, 매우 낮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법의 무용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1조 3천억을 부도를 내고, 그리고 그 회사채 기업음을 팔아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저는 몇 년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중형을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서 도대체 이렇게 경감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법원은 좀 알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을 건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제대로 그 이유나 사례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가진 자 앞에는 한없이 관대한 한국의 법과 더 나아가서 언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부사장이 어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항로 변경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어제 법원이 조현아 부사장을 풀어주게 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항로 변경죄 부분에서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지, 비행기가 활주로를 가고 있을 때는 항로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 법원이 밝혀낸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태까지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도 난동을 부린 적이 있고요. 또 한국의 고위층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사실은 비행기에서 부린 난동으로 인해서 이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벌금이나 사회봉사 정도를 받았는데요. 조현아 부사장은 자기 비행기의 사무장과 또 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약간의 폭행을 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국민의 법 간정을 우리 사회의 상위 기득권층이 어떤 일이든지 저지르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한다라는 국민 정서를 거스른 그런 어떤 처벌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현아 부사장이 지금 5개월 이상 깜방살이를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 실정법 이전에
정서법에 의해서 교도소 살이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한국의 재벌이 이런 일로 교도소 생활을 했던 것은 처음인데요. 어제 법원은 조현아 부사장이 그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구치소 생활이겠죠.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애초에 법원이 당시의 국민 정서에 기대어서 조현아 부사장을 구속시킨 것도 좀 무리한 결정이었고, 더 나아가서 풀어주면서 반성을 했다라는 것도 좀 무리한 그 억지 이유라고 봅니다.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 항로 변경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구속도 국민 정서로 됐고, 이제 풀어주는 데에서는 억지로 예를 들어서 뭐 반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풀어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법의 논리상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법이 국민들에게 더 위험이 있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박창진 사무장 그리고 김도희 승무원 이 두 사람은 아직 회사를 퇴직을 안 했는데요. 두 사람 다 미국에서 민형사 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민사소송일 걸로 보이는데요. 왜 미국에서 내느냐?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미국의 뉴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낼 그 속지주의적인 어떤 근거가 있다고 지금 변호사들이 판단하는데요. 이제 아마 두 사람은 뭐 조만간에 대한항공을 이 사직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만은 지금 소송을 진행을 위해서 사직을 하지 않고 아마 그에게 소송을 대한항공을 상대로 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현아 부사장은 형사적으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은 민사적으로는 앞으로 이 두 사람과 굉장히 지리한 소송을 미국에서 벌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법보다 국민정서법이 더 위에 있고, 그래서 이 전부 냄비처럼 달아올라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해서 구속되었다가 이제는 또 풀어줄 때는 그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풀어주는 것. 지금 뭐 당사자들하고 아직 화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고무줄로 적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세월호 사건 때 이 세월호의 침몰의 원인인 유병헌 일가의 탐욕적 경영과 더 나아가서 거기와 결탁된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다가 상당히 쪽박을 쳤는데요. 지금 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책임을 보면서 지금 세월호 사건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도대체 누가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굉장히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던 뭐 이준석 선장이 책임을 지는가? 안 그러면 뭐 각기 뭐 30년부터 7, 8년까지 형을 받은 승무원들이 책임을 지는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선내에 대기하라고 계속 방송을 하면서 자신들은 빠져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도덕적이고 도의적이고 법률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애초에 세월호가 그때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침몰할 소지는 있었을 겁니다. 선장이 그 사람이 아니라도, 선원이 그 사람이 아니라도 침몰할 소지가 있었고, 또 선장이나 기관사, 선원들이 세월호가 침몰을 했을 때 그렇게 처신한 부분은 평소에 청해진 해운의 이 선박 운영과 관련되는 회사의 경영 방침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헌 씨는 그냥 의문사로 끝나버리고 아직 장녀는 프랑스에서 송환도 되지 않고 있고 핵심이라는 차남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장남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76억 횡령 배임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지금 몬테크리소트라는 고급 이 사교 공간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그 레스토랑에서 우리 사회 상류층들을 불러서 온갖 사교와 친교와 로비를 다진 그 주역인 유대균 씨는 1심에서 3년에서 2심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 세월호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청해진 해운의 사장 김한식도 1심에서 10년이었는데 2심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모치는 유대균의 모치는 지금 집행유예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월호 침몰에
원천적 책임은 이준석 선장이 지는 것입니까? 안 그럼 선언이 지는 것입니까? 선장과 선언만이 잘못해서 세월호가 침몰돼서 그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그 잘못의 궁극적인 책임을 누가 지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운전을 했다가 도망을 갔다던 양혜정이라고 하는 그 유병헌의 기사 겸 신복 있죠? 그 사람은 단순히 도구적으로 실행했을 뿐인데 1년 6개월을 받아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사회적 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병헌 일가에 대한 단죄 과정을 보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그야말로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흔들렸는데 그냥 쥐 한 마리 나왔다라는 식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가면 이 사람들 형은 더 줄을 들 겁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떠한 부패 커넥션도 드러나지 않고 모두가 이제 이쯤에서 문을 닫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아주 아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세월호 인양에 관해서 지금 입찰이 공고됐습니다. 한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다 이래 보는데요. 인양 비용이 1,500억 안팎으로 짐작이 되는데 일단 정부는 1,100억이라고 하면서 이 인양액을 입찰 공고액을 발표했습니다. 자, 인양에만 1,100억이고요. 앞으로 가족들을 물려주고 또 배상 보상해줘야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세월호를 구조한다고 들어간 막대한 비용이 있죠. 전체적으로 7, 8천억은 거뜬히 들 건데 지금 이 돈을 정부는 애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병헌 일가를 통해 가지고 이 추징한 돈에서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4,500억도 건지지 못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피해는 국민의 세금에서, 혈세에서 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쪽으로 가고요. 이 인양 비용도 국민들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입니다. 근데 지금 창조경제 자금이 유병헌의 아해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 원래 다른 회사가 하기로 됐는데 은딘이 투입되어서 이 군한 회사로 지정이 되었죠. 그 은딘에 창조경제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 창조경제 자금이 이 두 회사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아해는 산업은행으로부터 67억 또 12억 5천만 원 합쳐서 79억 5천만 원을 받았고요. 은디는 산업은행으로부터 4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각기 지원받은 돈 중에서 2013년 7월경에 60억은 산업은행의 창조경제 자금으로 지원이 됐다. 또 은딘의 20억도 창조경제 자금으로 지원이 됐다. 합쳐서 한 80억 정도가 두 회사의 창조경제 자금으로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가 창조경제와 어떤 상관이 있고 은딘이 창조경제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은딘도 그간에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 이 은딘이 초기에 회사를 바꾸어서 투입이 되어서 수많은 이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버는 쪽으로 적용되고 있고 은딘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저 회사가 저렇게 국책 사업들을 여러 건을 따서 딸 수 있었고 또 UAE까지 진출했느냐 이런 비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의혹들이 하나도 규명되지 않고요. 조사하는 듯 하다가 멈췄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는 창조경제 자금이 이 두 회사에 지원되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아마 이런 사실은 보고조차도 되지 않았을 걸로 보는데요. 대통령 밑에 누가 어떤 목적에서 이 두 회사에도 창조경제 자금을 줬는가. 그래서 창조경제 자금이 들어가서 그 배가 창조적으로 침몰했습니까? 그리고 창조적으로 구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부패 척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본인의 이 밑에 과연 누가 어떤 관료가 어떤 정치인이 이 두 회사의 창조경제 자금을 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사업에 관련되는 이 중요한 돈을 잘못 전용해서 주게 되었는지를 밝혀서 이 엄정하게 처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